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쿠폰을 주겠다는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마케팅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계엄 옹호 발언에 여권 내 반발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단절 의사를 표명해야 맞다고 밝혔습니다. 179명이 숨진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무안국제공항에서 추모식이 거행된 가운데 유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팡이 보상안을 내놨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내일 총문회를 앞두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 명 모두의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1인당 5만 원 이용권. 하지만 4만 원은 잘 사용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쿠팡을 탈퇴한 고객은 다시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를 두고 꼼수, 무늬만 5만 원 보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먼저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체 조사 결과에서 3,000명의 고객 정보만 유출됐다고 밝힌 쿠팡. 신뢰 회복을 내세우며 3,370만 명 정보 유출 피해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1인당 5만 원, 총 보상 규모는 1조 6,850억 원입니다. 하지만 보상은 현금이 아닌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구매 이용권은 서비스별로 총 4개로 구성됐습니다. 핵심인 쿠팡 상품과 쿠팡 이츠는 5천 원씩만 배정됐습니다. 총 보상 규모는 이전 해킹 사고를 냈던 SK텔레콤의 3배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SK텔레콤은 직접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50기가 제공 등 고객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사실상 기업의 마케팅 수단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를 회복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구매 내역, 공동 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 범위가 여느 해킹 사건보다 큰 상황에서 보상안을 서둘러 쿠팡에 유리한 쪽으로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 합당한 보상안을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쿠폰 이용권이면 그 가치가 사실은 액면보다 훨씬 더 낮은 건데 이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권은 다음 달 15일부터 쓸 수 있지만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결국 보상하는 게 아니라 우롱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쿠팡 가입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유승호 기자입니다. 쿠팡의 5만 원 구매 이용권 보상안에 대해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특히 쿠팡 트래블이나 알럭스처럼 생소한 서비스에 보상을 더 많이 해준다는 게 가장 큰 불만입니다. 그냥 저 처음 들어봐요. 자주 안 쓰는 것들을 2만 원으로 쓰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이츠에 더 2만 원을 주거나. 쿠팡을 이미 탈퇴한 회원들은 이용권을 이용하려면 결국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쿠팡과 쿠팡 이츠를 이용 중인 제가 직접 고객센터에 이번 보상안과 사용 방법에 대해 문의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구매 이용권을 지급을 해드리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용을 하시려면 가입이 필요하긴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고객을 우롱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보상안이 쿠팡 탈퇴에 따른 이용자 감소와 매출 하락을 보전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일일 사용자 수는 2달 만에 1,500만 명 선 아래로 떨어졌고 최근 신용카드 결제 금액도 사태 직전보다 30%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상이 아닌 마케팅이라는 비판 속에 쿠팡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하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 달 넘게 됐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대책은 오히려 점점 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산업부 김세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오늘 보상안까지 나왔는데 반응이 좋지 않아요. 우롱한다, 꼼수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우선 그 이유가 뭔가요?
보상안에 탈을 쓴 마케팅이라는 비판 많습니다. 보상안이 결론적으로 쿠팡을 써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쿠팡을 좀 탈퇴한 사람들 말 들어봤는데요. 쿠팡 다시 쓰게 하려고 만든 거 아니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쿠팡이나 쿠팡 이츠 말고 다른 쿠팡 트래블이나 알럭스 서비스도 끼워 넣었는데요. 우리가 여행 상품이나 럭셔리 뷰티 제품 살 때 2만 원짜리는 많이 없잖아요. 네. 결국 이용권 이용하려면 내 돈 더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쿠팡이 결국엔 진정한 사과와 보상보다는 미국 주식만 신경 쓴다, 미국 주주만 겨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네, 보상안 사용하려면 기존 고객은 구매 이용권을 사용하고 탈퇴 고객은 다시 쿠팡으로 재가입하겠죠. 네.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쿠팡 입장에서는 매출과 이익을 내서 한국 시장이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주주들 입장에서는 쿠팡이 지금 그 매출 떨어진다, 뭔가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고 한국에서 그 이커머스 사업 지속성이 어렵다라는 거를 완화해주는 효과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들의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 집단 소송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집단 소송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도 꾸준히 보도해 드렸었습니다. 네. 직접 소송 진행하고 있는 곳이랑 얘기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까지는 이제 소송을 취하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안 계시고요. 5만 원이라는 액수 자체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 정도를 다 보상하기에는 부족한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쿠팡 입장에서는 보상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손해 액수를 감경시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게 법적 해석입니다. 보상안 발표 후 다른 집단 소송 채팅방에서는 말도 안 된다, 다른 서비스 사용하게 하는 꼼수다라는 말도 나왔는데 새롭게 2차 소송 접수를 하고 싶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내일 쿠팡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김범석 의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뭐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앞서서 보상안이 나왔는데 반응도 좋지 않고 쿠팡의 분위기나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지난 10일 박대준 전 대표가 사임하고 임시 대표가 선임됐을 때까지도 쿠팡은 김범석 의장의 이름을 입장에 내지 않았습니다. 네. 1차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나면서 국민적 공분은 더욱 높아지고 정부와 정치권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후 쿠팡 움직임 보면 상당히 빨라지는데요. 크리스마스에는 중국에서 유출자를 만나 증거물을 모두 가지고 왔다고 발표를 했고 셀프 수사냐고 비판이 나오자 다음 날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부와 협력해 등의 표현을 쓰면서 입장을 다시 냈습니다. 네. 쿠팡과 협력한 정부 기관이 국정원이라고 MBN이 단독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어제 침묵을 지키던 김범석 의장이 처음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7번이나 전에 들어있었던 정부의 지시란 말은 쏙 빼고 협력이란 말을 썼는데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보상안 발표까지 상당히 숨가빴습니다. 내일 6개 상임위가 함께하는 연석 청문회를 앞두고 사태 진화에 급히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사과문도 나오고 보상도 나왔지만 거기에 진정성이 빠진 것 같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김세희 기자였습니다. 내일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김범석 의장 소식 좀 더 이어갑니다. 김 의장은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 총수 목록에선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엔 총수로 지정돼 각종 규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그 이유를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는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는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입니다. 공정위는 4가지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데 김 의장이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2021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는데 5년 연속 공정위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연이 아니고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쿠팡 사태로 변수가 생겼습니다. 친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이 단연간 받은 보수가 140억 원에 달하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고액 보수를 지급받은 게 예외 조건 3번을 충족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김 의장은 총수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이 있습니다. 김유석 씨라고요. 여기 이분이 쿠팡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지금 있다고 합니다. 공정위도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검토 결과 내년 5월 총수로 지정되면 김 의장에겐 지주회사 규제와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가 적용됩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고 과감한 투자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의 포부에도 정치권 후폭풍은 오늘도 거셌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윤 어게인이 통합 대상인지 동의가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선 영혼을 팔았다며 맹비난했습니다. 먼저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서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가 만들어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로 지칭하며 거센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도 철학도 버리고 동지들까지 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참담한 마음입니다. 당내에선 영혼을 팔았다는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배신이라기보다는 영혼을 팔고 자리를 구걸하는 저열한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재조명되면서 당내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3년 동안 30건의 탄핵이 추진됐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 아닙니까? 탄핵 소추 절차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후보자는 계엄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엔 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여권인 민주당에선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계엄 옹호 전력 때문인데 지도부는 청문회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포용이 아닌 국정 원칙의 파기, 이현주 최고위원은 계엄을 옹호한 이들까지 통합의 대상인가라고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석방을 요구한 건 기본적으로 판단력에 큰 문제가 있다. 곽상원 의원도 국민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다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이 후보자가 탄핵과 확대 재정 정책을 반대한 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아예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반발을 이해한다면서도 통합을 위한 국정 운영의 일환이라고 평가하며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 후보자의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검증 과정에서 검증했기 때문에 후보자로 지명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판단을 유보하되 검증 필요성을 언급해 이 후보자 지명에 반발하는 강성 지지층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 수위를 어느 정도로 조절할지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처럼 여당 내 반발도 나오면서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인데 청와대 출입하는 송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먼저 이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해운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정치권이 상당히 시끌시끌했습니다. 네. 여론에 민감한 이 대통령 모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인사권이라는 게 지명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지명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이 검증의 과정에서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방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그럼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인사권에는 임명권도 있지만 철회권도 있다는 말로 무조건 강행은 없다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여 여권에서도 의구심을 계속 드러내고 있잖아요. 네, 여권에서는 이혜훈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발언이 큰 걸림돌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MBN과의 통화에서 내란 옹호 세력을 지명해 민주당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며 청문회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불과 한 달이 되기 전이죠. 13 비상계엄 1주년 때 내란 세력을 암적 존재로 비유하며 어설픈 봉합은 통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더욱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란 옹호 세력을 지명하는 건 선을 넘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이 대통령 입장도 전해졌습니다. 과거에 좀 용납할 수 없었던 내란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내란과 관련해서는 확고한 얘기가 있었는데 대통령 입장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조금 전 들어보신 이 대통령 발언에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정의로운 통합이란 봉합 아닌 통합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함께 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의 수용 범위 내에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검증받으라는 겁니다. 앞서 이은 후보자에게 직접 소명하라고 했던 것도 이 맥락입니다. 이념적으로는 그렇다 치고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혜훈 후보자는 최근까지도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었잖아요. 좀 맞아야 어떻게 맞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여권에서도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대통령실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히려 이 대통령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정부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다른 생각이라도 경론을 통해 접점을 만들어가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송주영 기자였습니다. 네,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제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아들까지 고발돼 경찰서 3곳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먼저 김도현 기자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3곳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모 씨가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대신 썼다는 의혹은 동작경찰서가 맡았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관련 내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 일부 이렇게 쓴 게 있어, 카드를.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비롯한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장남과 차남을 향한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는 김 원내대표의 장남이 보좌진에게 국정원 업무를 대신 부탁했다는 의혹은 서초경찰서, 차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동작경찰서가 맡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새롭게 고발되는 것들이 있다면서도 수사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가족들에 대한 고발장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제출된 만큼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궁지에 몰린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취도 관심입니다. 아직 당사자는 원내대표 사퇴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지만 여권에선 이미 리더십이 무너졌다는 지적과 함께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까지 거론됩니다. 정치권 분위기는 신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김병기 배우자가 조진이로부터 법인카드를 빼앗아 사용한 것이 2022년도 외에 2020년 조진이가 동작구의 의장을 맡았을 때에도 있었다. 김 원내대표 측은 배우자가 카드를 쓴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꼬리를 무는 의혹에 청와대에서도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엄중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내에서 의원들이 직접 선출한 원내대표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쉽게 의사표명하는 것은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김 원내대표는 거취를 묻는 말에 답을 피했지만 최근에 그 대표님 둘러싼 논란 대해서 내일 거취 표명도 하실 입장이실까요? 당 안팎에선 김 원내대표의 사퇴와 조기 원내대표 선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병도 의원과 박정 의원, 백혜련 의원 등이 차기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가운데 당규상 원내대표가 보궐선거로 뽑히면 전임자의 자녀 임기만 수행하게 돼 있어 의원들이 출마를 망설일 수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쏟아지는 의혹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진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일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79명이 목숨을 잃은 12.29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유가족들의 마음은 아직도 그날 그 시간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왜 가족들을 잃어야 했는지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참사가 벌어진 시각인 오전 9시 3분. 추모 사이렌이 울리자 모두 묵념합니다. 무안공항에 비상 착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진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사고로 희생된 179명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희생자 이름이 적힌 탑승권이 영상에 나오며 한 명 한 명 이름이 호명되자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유가족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가고 싶어요. 진짜 내 딸을 볼 거고 가고 싶어요. 하루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 새끼. 멈춰 있는 건 무안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무안공항 여객청사 내에는 1년 전에 설치했던 텐트가 여전히 남아있고 유가족들은 차가운 바닥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 등을 둘러본 후 못다 전한 편지를 태워 하늘로 보내며 슬픔을 달랬습니다. 또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사과 영건, 자료 공개 영건, 책임자 구속 영건, 179분이 희생된 이 참사에 대해 국가는 아직 단 한 번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1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 마련된 분향소와 공항 박담장에는 추모객들이 국화를 놓으며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정치권은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사죄의 뜻을 전했고 여야도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두 손 모아 사죄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영상으로 전한 추모사에서 이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도 이날만큼은 한 목소리로 진상규명을 강조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우리 희생자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진상규명을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을 풀어드리는데 그리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자들이 처벌받도록 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안공항 건설 과정 등 참사의 원인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조사가 독립성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는 지난 20일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특위는 다음 달 20일 현장조사와 유가족 간담회를, 같은 달 20일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고조사위가 국토부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여야는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딱 1년 전 여객기 참사의 첫 번째 원인으로 가창 오리떼와의 충돌이 꼽히죠. 정부는 참사 직후 샛대를 쫓는 음파 발생기를 전국 공항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MBN이 확인해보니 겨우 한 곳 참사가 난 무안공항에만 추가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12.29 여객기 참사 보고서입니다. 올해 안에 모든 공항에 큰 새를 쫓는 음파 발생기를 도입하겠다는 대책이 눈에 띕니다. 음파 발생기는 대당 2억 원 정도 하는데 당시 인천과 제주 공항에만 배치돼 있었습니다. 모든 공항이 열 화상 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차량용 음파 발생기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전국 공항에 추가 도입된 음파 발생기는 무안공항에 단 한 대뿐입니다. 인천과 제주, 무안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 12곳엔 장비가 없습니다. 지난 6년간 무안공항보다 3배 넘게 조류 충돌이 많았던 청주공항 역시 음파 발생기가 올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발생 빈도를 낮추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장비니까 실제 비용이 얼마냐 이걸 따지기 전에 설치를 해서 한 건이라도 줄여야 되겠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변 소음 민원 등을 검토해 음파 발생기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참사 직후 안전관리 대책을 쏟아내놓고 지키지 못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우려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연말연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풀빌라 수영장에서 9살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심 55cm의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었지만 배수구에 아이의 팔이 끼는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안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풀빌라입니다. 어린이 전용 수영장을 갖춘 이곳에서 어제 오후 8시 40분쯤 119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9살 남자아이가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엄마의 신고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아이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 도중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일 풀빌라엔 엄마와 아이 2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가 배수구에 빠진 물건을 잡으려다 팔이 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놀다가 거기다가 물안경을 놓고 빨려 들어가니까 그걸 잡으러 가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풀빌라는 여전히 영업 중이었습니다. MBN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는데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나가주셔야 합니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어제 경북 경산에선 10대 자녀를 포함해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40대 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예비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15분쯤 이곳에서 40대 남성과 그의 아내, 그리고 10대 아들과 남성의 60대 어머니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인근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의 남편인 70대 남성도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5명의 시신이 발견된 당시 현장엔 외부 침입이나 타살 흔적, 그리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숨진 40대 남성은 일가족 시신이 발견되기 1시간 전쯤 뒷수습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주변 정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뭐 의심된다고 신고받고 바로 간 거죠, 경찰은.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는 40대 남성을 뺀 4명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예비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과 국과수는 약동물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최종 사인을 판정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현장 2곳을 현장 감식한 경찰은 숨진 일가족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사건 경위를 밝혀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외화 5억 원이 든 여행 가방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런데 범인 중 한 명이 피해자의 지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100만 명에 달하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지난 8일 새벽 1시 20분쯤 도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대구로 향하는 고속버스 짐칸에 실려있던 여행 가방을 누군가 훔친 겁니다. 이 가방에는 한화로 무려 5억 3천만 원 상당의 달러와 엔화가 들어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 대구에 도착해 자신의 가방이 사라진 것을 뒤늦게 발견한 피해자는 즉시 신고했고 경찰은 범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기자 교제에서가 조사받았어요. 알고 보니 버스가 서울에서 출발하기 직전 자신의 짐을 잘못 실었다며 내린 승객이 범인이었습니다. 이 승객은 다시 버스에 탑승하지 않은 채 떠났는데 피해자의 가방만 쏙 골라 달아났던 겁니다. 해당 승객을 포함한 5명이 함께 범행을 계획했는데 이들 중 한 명은 피해자의 지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방에 수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건데 나흘 동안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1일 부산에서 3명을, 이튿날 서울에서 2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3억 원가량을 환수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달 중순 피의자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1명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불법 주사 시술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 대구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으로 사들여 환자들에게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구속됐습니다. 병원 창고는 물론 환자 집까지 찾아가 불법 주사를 놔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파악된 투약 횟수만 9,000회에 달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경찰이 피부과 병원 곳곳을 살펴봅니다. 해당 병원은 올해 6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진료 기록지 있거든요, 여기. 요거 다 뽑아주세요. 이 프로포폴 투약. 이 병원에서 일하던 40대 간호조무사 A씨는 2021년 12월부터 마취에 사용하는 마약류 의약품 수천 병을 구입했습니다. 의사가 아니면 살 수 없지만 의사 면허번호 등을 알아내 사들인 겁니다. A씨는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접근해 투약을 유도했습니다. 병원 내부 창고는 물론 환자의 집까지 찾아가 마약류를 투약해줬습니다.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 기록지는 가짜로 작성했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4년 동안 A씨의 범행은 이어졌고 경찰이 파악한 투약 횟수는 무려 9,000회에 달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수천회 가량 판매, 투여하여 6억 원가량의 수익을 얻어 구속한 건으로 불법 투약으로 번 돈은 오피스텔과 외제차 구입에 썼습니다. 경찰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병원 의사 등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 청와대로 첫 출근을 마쳤습니다. 1330일 만에 청와대로의 복귀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중요한 자리 때마다 착용하는 3가지 색깔이 섞인 통합 넥타이를 맸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청와대 정문을 통과하자 지지자들의 연호가 쏟아집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 9시 12분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을 마쳤습니다. 1330일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의 개막입니다. 이 대통령 직무 개시에 맞춰 자정부터 청와대에는 봉황기도 개양됐습니다. 첫 일정으로 참모들과 차담회를 가진 이 대통령은 2025년 경제성장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차담회는 평상시보다 더 길게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하고 비상집무실 이동 동선을 파악한 이 대통령은 아그레망 부여로 청와대 첫 재가도 진행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실 방문도 깜짝으로 이뤄졌습니다. 청와대 첫날,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착용했던 삼색 넥타이를 다시 맸습니다. 대통령실은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통합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색깔이 3가지가 섞여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 이상의 소통과 통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의지를 보셨다고 하십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주 업무 공간으로 본관이 아닌 참모들이 있는 여민관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회의를 여민관에서 진행하기로 한 건 투명한 정부, 국민 소통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180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막 뒤에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통령 배우자가 매관 매직을 일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습니다. 각종 이권의 공모관계라는 겁니다. 먼저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공식석상 노출을 피해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수사 결과 발표에 직접 나섰습니다. 민특검은 먼저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남용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하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 180일간 이어진 수사기간,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를 포함해 모두 7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각종 청탁과 금품 수수 의혹을 두고는 현대판 매관 매직이라며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며 두 사람이 정치 공동체로 활동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영부인이란 지위가 지금은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일부 기소에 한계가 있었는데 법적 보완을 통해 부정부패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김 여사 변호인단은 수사는 말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증거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귀금속과 명품 등 청탁 물품을 건네받았지만 특검은 뇌물죄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특검 수사 초기부터 귀금속을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 인사청탁을 목표로 명품 목걸이 등을 제공했다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특검팀에 제출됐고 김 여사의 혐의 부인은 도리어 구속의 빌미가 됐습니다. 특검팀이 매관매직 수사에 집중하면서 최종적으로 규명한 김 여사가 받은 귀금속과 그림 등의 액수는 3억 7천만 원. 이 회장이 전달한 귀금속들 이외에도 로봇계 사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성빈 씨가 전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는 물론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을 목표로 전달한 이후환 화백의 그림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들로부터 김 여사에게 청탁을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죄가 아닌 알선수재입니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모른다고 잡아떼왔습니다. 부부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윤석열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어 뇌물액이 1억 원을 넘기면 이후 재판에서 징역 10년 이상도 선고가 가능한데
알선수재는 5년 이하입니다. 뇌물 수수 여부에 대해서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본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포함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을 모두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통일교 관련 소식은 단독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독대했다고 과시하는 실제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여기서 당시 실세를 의미하는 4개의 라인을 뚫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황지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4월 8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통일교 지도자 등 90여 명이 모인 특별회의에 참석했습니다. MBN 취재진은 이 회의의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1시간 독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3월 22일 날 제가 만났습니다. 통일동 인수위원회 4층에 1시간을 제가 독대를 했고. 그런데 여기서 4개의 라인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만나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을 뚫었습니다. 4개의 라인을 저는 다시 개척을 했고. 당시 국민의힘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4명의 인물과 친분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대통령이 되면 통일교 어머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며 이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한 총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은 이런 독대를 한 총재에게 일절 보고하지 않은 채 진행했고 사후 보고를 했다면서 위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제가 국가단위 프로젝트 만들어서 진행이 된 날을 보고를 해드렸죠. 당시 인수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수위 기간 1시간 독대는 이른바 윤핵관 중진 의원 정도가 아니면 성사시킬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윤 전 본부장 등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필요에 따라 윤 전 본부장을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한 달 만난 연인을 차량에서 살해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말다툼 끝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건은 어젯밤 9시 40분쯤 경기 안산에서 시작됐습니다. 2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였던 겁니다. 격고 난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인의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오늘 0시 45분쯤 90km가량 떨어진 경기 포천의 세종포천 고속도로까지 이동했습니다.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도로 바로 옆 수풀 속에 시신을 유기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친구에게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알렸는데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5개의 강력팀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섰고 오늘 오전 10시쯤 친구의 집에 머물던 A씨를 추궁한 뒤 범행 일부를 자백받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달째 교제 중이었다가 언쟁 끝에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숨진 여자친구의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성우입니다. 34년 전 대한민국 해군의 염원이었던 잠수함 시대를 연 주인공, 대한민국 1호 잠수함 장보고함이 역사 속으로 퇴역했습니다. 바닷속에서 조용히 나라를 지켜온 장보고함의 마지막 순간을 손성민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잠수함 한교탑 위에 걸려있던 치역기가 기적 소리와 함께 천천히 내려옵니다. 대한민국 1호 잠수함으로 34년 동안 임무를 수행한 장보고함의 퇴역식이 열렸습니다. 퇴역식에는 해군 지휘부와 역대 승조원,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장보고함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통일신라시대 해양개척자 장보고 대사의 이름을 딴 장보고함은 북한이 우리보다 먼저 잠수함 전력을 갖추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 1993년 취역해 우리 해군의 잠수함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해군도 본격적인 수중 전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정박되어 있는 장보고함은 취역 후 34.2만 마일,
지구를 약 15바퀴 도는 거리만큼 자망하며 조국의 바다를 지켰습니다. 1997년에는 단독 자망으로 하와이까지 왕복하며 장거리 작전 능력을 입증했고 2004년 환태평양 훈련에서는 미 항공모함을 포함한 다수의 함정을 격침시켜 세계 해군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내 사랑했던 나의 애함, 장보고함. Well done. Thank you and adieu. 100번 자망하면 100번 부상한다는 신조 아래 단 한 번의 대형 사고 없이 임무를 완수한 장보고함. 대한민국 잠수함 역사의 서막을 연 바닷속 개척자의 정신은 이제 후배 잠수함들과 승조원들에게 이어집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둘러싼 채 실탄 사격을 하는 대만 포위 훈련을 8개월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대만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에 대한 항의로 보이는데 중국은 유사시 훈련을 전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동트기 전부터 전투준비 태세에 들어갑니다. 지상에는 장거리 로켓포가 배치되고 공중에선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연이어 출격합니다. 거친 파도를 뚫고 전진하는 함정에선 발사 버튼을 누르자 함포가 쉴 새 없이 불을 뿜습니다.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에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선 중국군 동부정부의 모습입니다. 오늘 대만 주요 지역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검증한 중국군은 내일은 대만을 5개 해역에서 둘러싼 채 실탄 사격을 벌일 예정입니다. 중국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전보다 대만에 더 근접해서 훈련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통상 보복할 사안이 있을 때 대만 포위에 들어갔는데 이번 훈련 역시 최근 미국이 대만에 우리 돈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번 훈련을 소개하는 포스터에는 대만을 배경으로 오송홍기와 만리장성이 새겨진 방패가 그려졌는데 방어 차원이라는 것을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这是对台独分裂势力和外部干涉势力的严重警告. 일본에서 비롯된 대만 문제가 미중 갈등으로 번지는 가운데 중국은 언제든지 훈련을 전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해외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멕시코에서 250명이 타고 있던 열차가 선로를 이탈해 1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열차가 부서진 채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객차 일부는 선로를 완전히 벗어나 비탈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뒤틀린 열차 내부에 남아있던 승객들은 서로를 챙기며 밖으로 대피합니다. Pues no supimos ni qué pasó, nada más de repente cuando vimos ya estábamos abajo. 현지 시각 28일 멕시코 오아사카주에서 열차가 곡선 구간을 지나던 중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열차에는 250명이 타고 있었는데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98명이 다쳤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내무부에 해군의 유족을 살피도록 지시했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탈선 사고로 멕시코 정부가 파나마 운하 대체 노선으로 키우려던 철도 사업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미주와 아시아 대륙 사이 국제 물류 영향력 확대를 노려 태평양과 대서양을 향하는 항구 도시를 잇는 선로에 사고가 난 탓입니다. 미국 수출료 한국자동차도 횡단 열차를 통해 시험 운송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미국 뉴저지 상공에선 헬기 2대가 충돌해 조종사 1명이 숨졌고 남미 수리남에선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남성의 자녀를 포함해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헬기가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며 힘없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미국 뉴저지주 해먼튼에서 현지 시각 28일 오전 헬기 2대가 운항 중에 서로 부딪히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이 충돌로 조종사 1명이 숨졌고 다른 조종사는 위독한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It happened like they left within a couple minutes. This happened. They looked fine. They really looked good. It's hard to believe. It's hard to believe. 소방당국은 두 헬기가 너무 가까이서 비행하다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분주히 부상자들을 구급차에 태우고
주변에선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인구 60만 명으로 남미에서 가장 작은 나라 수리남의 수도 파라마리보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9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피해자 중엔 가해 남성의 자녀를 비롯한 어린이 5명이 포함됐습니다. 이웃들은 범행 직전 별거 중인 아내와 전화로 다투는 소리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과테말라에선 현지 시각 26일 밤 서부 토토니카판 마을의 외곽도로를 달리던 시외버스가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15명이 숨지고 시신 수습과 부상자 구조에만 2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15 personas fallecidas luego de este accidente de tránsito tipo colectivo. Hablamos de 11 hombres, 3 mujeres y una menor de edad fallecidas. 과테말라는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온라인 이용자 피해를 막는 온라인 피해 365센터와 인터넷진흥원을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로서 스팸 문자는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안전한 온라인 생활이나 미디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중에 가장 센 선수가 남자 선수와 맞붙는다면 어떨까요? 늘 흥미로운 상상을 하게 하던 성대결이 테니스에서 실제로 이뤄졌습니다. 여자 1위 사발렌카와 남자 671위 키리오스의 대결.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황찬민 기자입니다. 여자 테니스 현역 최강 사발렌카가 반짝이 재킷을 입고 등장하며 흥겨운 댄스로 관중의 호응을 유도합니다. 상대는 남자 프로 테니스 투어 200승이 넘는 왕년의 악동 키리오스. 33년 만에 다시 펼쳐진 네 번째 성대결에 1만 7천여 관중석이 꽉 찼습니다. 성별 차이를 고려해 사발렌카 쪽 코트를 9% 줄이고 서브 기회를 한 번으로 제한했지만 결과는 키리오스의 최종 스코어 2대0 완승. 오랜 부상 공백으로 세계 671위까지 떨어졌지만 2022년 윈블던 준우승까지 했던 키리오스는 힘과 스피드에서 사발렌카를 압도했습니다. 사발렌카는 코너 구석으로 꽂는 정교한 샷으로 세트당 3게임씩 따낸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She broke my serve numerous times, and it was honestly I had to strap in because she was putting the pressure on. She was hitting some amazing shots and. 앞서 열린 세 번의 성대결이 남녀 평등 메시지를 담고 치열하게 진행된 데 반해 이번 대결은 3주 후 개막하는 호주 오픈의 사전 행사에 가까웠습니다. 이 때문에 브레이크 타임에 마카레나 춤판이 벌어지는 등 승부 자체보다는 즐기는 데 주력했습니다. I really enjoyed the show and I feel like next time when I play him I already know the tactic, I know his strengths, his weaknesses, and it's going to be a better match for sure. 키리오스의 승리로 여자 선수 중에는 1973년 빌리진 킹이 유일한 승자로 계속 남게 됐습니다. MBN 뉴스 황찬민입니다. 여자 탁구 간판 신유빈이 장애인 선수들과 특별 훈련에 나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치열한 랠리 끝에 장애인 선수가 날린 회심의 스매시. 만리장성을 무너뜨린 신유빈도 꼼짝없이 당했네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 서쪽 지역은 순식간에 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지금도 공기가 탁한 곳이 많습니다. 밤사이에는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와 서쪽 지역부터 먼지가 흩어지겠는데요. 영서와 충북, 영남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도 먼지가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고요. 올해의 마지막 날인 모레는 영하 8도, 새해 첫날과 금요일에는 영하 12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해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고 낮에도 2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맑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